혼동하실까봐 지금 세법에서 얘기하는 이런 세제의 혜택을 준다. 뭐 조금이라도 뭘 깎아주고 뭘 해주고 뭐 한다 할 때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해서 사업자 등록을 낸 주택만 얘기합니다. 즉 첫째 조건 거주자가 외국인 안 돼요. 해외 제2국민 비거주자라고 해가지고 영주권 가지고 있는 분이 한국에 집 사놓은 임대주택 안 됩니다. 그분들은 얄짤없이 다 내야 돼요. 두 번째, 거주자로서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자 등록. 이 얘기는 뭐냐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야 돼요. 구청에 내 분들이 임대주택법에 의거한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 별로 깎아주지는 않으면서 조건은 되게 까다로워요. 그게 전제예요. 그것 자체가 안 돼 있는 분은 지금 여기에서 임대 그러니까 내가 세 주는 집이니까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같이 종전에 얘기한 이런 공제, 이러한 소득세 공제에 해당 없다. 할 때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에 해당 없다. 남들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다 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다주택이라고 해서 중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남들 6에서 35% 낼 때 본인은 50%, 60% 내야 돼요. 중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니까. 즉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전에 이렇게 무지하게 세금을 많이 때리던 것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그 임대 기간을 3년, 4년이 아니라 5년, 7년, 8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정부가 얘기하는 5% 미만의 임대료 상승률 조건으로만 계속 준다면 당신은 애국자니까 할 때 양도세도 많이 깎아줄게, 이런 뜻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안 하는 분 많이 있어요. 왜? 등록하면은 세금 나오거든. 안 하고도 지금까지 안 냈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디테일한 규정 위에 큰 줄기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자, 소장님, 지금까지 저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아 왔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고 계속 한번 버텨볼까요? 아니면 그 까다로운 구청 등록부터 세무서 등록 일일이 다 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해라, 부가세 신고해라, 뭐 해라, 이 간섭을 계속 받으면서 악재같이 챙겨서 요만큼이라도 빼먹을까요? 이쪽이냐 이쪽이냐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왜?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다 틀려. 저한테 물어보시면 굳이 지가 답변을 한다면 그러면 당신이 세주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를 먼저 물어봐야 돼. 그랬더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집에 세주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가다 현장에서 일용근료하고 노가다판 뛰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삽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난 삼성, 중공업 그 옆에 있는 임대주택 원룸이기 때문에 그 삼성에 다니는 총각들이 와서 다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세족에 있는 사람들이 성향을 보니까 절반은 그런 사람들이고 절반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세 내는 것이 1년 동안 총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또 물어봐요. 실제로 받는 거는 1년 동안 4천, 5천을 받아도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들한테만 받는 월세 소득이 연간 합쳐봤더니 2천이 안 되더라. 그 엔드 조건 2가지를 통과하게 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걱정 안 됩니다. 근데 그 2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초과돼 버리면 지금이라도 하고 요만큼이라도 빼먹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런 복잡한 얘기를 2010년까지 정부가 집 세주는 사람은 전혀 안 때리다가 이상하게 이거를 작딱 긁어 모아서 때리기 시작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야. 내가 5년 전, 6년 전부터 월세를 잔뜩 받아먹은 걸 다 한 방에 때려버리면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이라도 하라는 대로 잘하고 예전 거는 덮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때려주시면 전 그걸 고맙게 되겠습니다. 이럴 건지. 하고 이 진짜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규정상 법이 예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일단 소득이 노출되면 세금 때리는 게 정상이에요. 법이라는 건 법이 집행허가가 있고 국세청은 집행하기 위한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득이 나온 걸 아는데 세금을 안 때리면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과세하자니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한 집 건너 한 집 다 세주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법률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충관계에 지금 있어요. 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려고 해도 위에서 하지 마 이래서.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지 마 이 소리 못해. 그 소리 하면 대통령도 범법자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을 바꾸지. 그러려면 법에다가 몇 년 이전의 것은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못하죠. 결국 임대에 대한 세금 문제는 사실 상당히 지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율도 올려주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봐주는 거지 그 조건 자체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가 여러분들이 크게 알아야 될 게 신축 임대가 있고 매입 임대가 있어요. 신축 임대는 본인이 집을 지어서 세주기 시작한 거고 매입 임대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서 세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입 임대가 주로 많죠.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5년 동안 세줄 거냐 8년 동안 줄 거냐 10년 줄 거냐에 따라서 공공임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기간별로. 그래서 보증 월세를 연 몇 프로 이상 안 받는다. 이거에 따라서 준공공과 일반 임대로 바뀌고요. 쪽수 몇 채를 가지고 세줄 거냐에 따라서 기업형이냐 일반형이냐 바꿔요. 기업형은 300개입니다. 신축은. 매입은 100개고. 그 정도를 세주면 기업형이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세금을 많이 크고 오랫동안 많은 주택을 오랫동안 세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소득세도 안 받고 양도소득세도 안 받겠다 하는 게 지금 이 한 3년 동안 흘러오는 추세를 보면 그래요. 내년 정도 나올 때는 이런 율들이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신고 다 하고 하면은 많은 주택을 가지고 오랫동안 최소 7, 8년 이상을 다 세를 주겠다 그러면 세금 안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아주 안 좋은 요소가 연간 5% 이상 세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 나왔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싫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세금 내라는 대로 내고 많이 받으시면 돼. 지가 집이 없어서 저는 세를 못 져요. 저 사는 집 하나밖에 없죠. 지가 집이 10개가 있다요. 우리 와이프가 몰래 짱 박아놓은 집이 있다고 봐요. 저는 절대 등록하라고 안 합니다. 받을 것 다 받고 그 돈으로 나중에 세금 다 내 이러지. 저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병나. 저는 그런다고요. 자, 이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요. 질문사항 꽤 있으실 때는 사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자문위원분들이 다 바쁘시고 그런 분들인데 오늘 짬을 내서 와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오늘 신축 같은 거 고민되는 분은 우리 건축사 자문위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축 판매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 땅 사서 신축할 때 건축법상 규정들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같은 때 무료 건축 상담이 가능해요. 이런 때 가서 딱 들켜잡고 하시고 명함 하나 뺏어가지고 하시라고요.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건축 상담 쪽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실제는 거의가 알짜배기 자리인데. 세무 상담 쪽은 우리 조정훈 씨라고 아주 국세청에서 몇십 년 동안 있다가 저보다 더 실무적으로는 더 빠꼼하신 분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무상담은 그 조정훈 위원한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연락처도 주시고 그러면 단순히 이런 그 주택 임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이나 증여세 이 부분도 아주 박식하시고 현재 실무적으로 능통하신 분이에요. 10,000원 주고 오셨는데 본전 뽑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오줌만 싸실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 매달려가지고 악재같이 명함을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법률 쪽도 누가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잠깐 넘어갑시다. 요거 잘 알아주세요.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한테 파는 땅에서 일부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 개념은 사실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자, 우리가 집이 한 채를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팔면 세금 안 냅니다. 그 집에 안 살아도 돼요. 예전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해서 집을 3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기간 중에 2년은 자기가 그 집에서 살다 팔아요, 세금. 해서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살든 안 살든 2년 있다 팔면 세금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타워팰리스 같이 비싼 거 팔면 세금 내야겠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은 대한민국 사람은 가족의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건 투기라고 보는 거야. 당신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사는데 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투기로 산 거니까 요거 팔 때는 세금 내. 요게 양도소득세의 논리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투기로 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상. 자, 어떤 경우? 자기 집에서 한 채 사는데 이사를 가야 되겠어. 근데 이사 가려면 꼭 살던 집을 팔고 집 파는 날 꼭 비 오잖아요. 이사 가는 날 꼭 비 오잖아. 애기 없고 밖에 나가서 어디 하숙집이나 여관에서 자다가 자기들이 살 집을 새로 사서 그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팔기 전에 먼저 이사 갈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사버리면 그 시점에 2주택자가 되잖아.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게 되면 2주택인 상태에서 팔았으니 원칙적으로 너 1주택 하니까 세금 내.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이라 해서 집을 한 채인데 투기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한 채로 옮기기 위해서 샀는데 그 잠시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이 예전엔 1년, 지금은 3년까지 봐줘요. 그 기간 내에 파는 거는 비과세. 이렇게 두 채가 돼 있어도 세금을 봐주는 규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세법에는 17가지 조항이 있어요. 뭐 혼인 이래가지고 총각처녀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두 채가 됐잖아. 부부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하나 팔았다. 그러면 두 채인 상태에서 팔았어도 그거는 비과세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집이 있고 아들이 집이 있는데 각각 따로 삽니다. 근데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동거봉양을 해서 모셔야 될 것 같아. 안 간다는 마누라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나 절대 바람 안 필게 하고 각서 쓰고 와이프 꼬셔서 어른 모시러 집으로 들어갔으면 두 채가 돼버려. 아버지 집, 아들 집. 한 집에 사니까. 효자 아니야, 효자.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집이 됐든 자기 집이 됐든 하나를 판다 그러면 2주택인 상태에서 팔았다고 세금 때리면 안 되지, 효자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부득이한 사유를 법에서 명기를 해서 집이 두 채 이상 돼도 세금을 안 매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임대사업 관심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 집을 살고 있어요. 집을 5개를 사서 나머지를 다 세주고 있어. 그럼 6채야. 그 중에 한 채를 파는데 차익이 한 4억 나와. 세금이 한 1억 나와. 양도세 내야겠죠. 5주택, 6주택차니까. 안 내는 방법이 있다고. 안 내는 방법. 나머지 주택을 본인 거주주택이 양도하는 주택 중에 임대주택으로 나머지가 등록돼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거주주택 말고요. 5개를 사서 세를 줘요. 그 중에 하나를 팔아. 4채를 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팔면 세금 안 나온다고. 안 때린다고. 4개 다를. 근데 임대주택 등록이 어떻다고요? 구청, 세무서 다 해야 돼요. 실제로 세를 다 줘야 돼요. 이거는 임대료 증액 요건 같은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구청 임대주택은 조건이 있어.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다가구 단독은 한 채로 본다. 해서 임대주택법상에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돼. 나머지 4개가 맞아야 돼. 세무서 임대주택 조건은 없어요. 세무서 임대주택은 내가 등록하고 임대로 소득세 생기면 다 세금 내줄게 하는 거니까 조건 없어. 그런데 구청 임대주택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뒤돌아. 그러면 50개가 있다. 49개를 다 등록하고 한 채 팔면 세금 안 낸다고요. 문제는 49개를 등록했으면 5년은 세줘야 돼. 5년은. 기브 앤 테이크요.
양도세 안 걷어가는 대신 5년을 세줘라. 즉 이러한 모든 정책의 밑을 보면 돈 있는 사람들 집 많이 사세요. 그 대신 사서 세를 월세 많이 받지 말고 5년 이상씩은 세를 좀 주세요. 이게 정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국가도 국가 채권을 포기할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5년씩 세 주고 이렇게 못하겠다. 답답해서 집값 오르면 바로 팔아야겠다. 이럴 분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어촌 주택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서울에 살던 사람이 귀경한다, 농사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고향주택 이래가지고 시골에다가 뭐 전원주택 많이들 하잖아요. 경기도 쪽에다가도 사놓고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택, 시골에 집을 하나 삼으로서 두 채가 되는데 목적이 귀향을 한다든지 농어촌 주택에 살기 위해서 가는 좋은 목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면 비과세 해준다. 그런 요건인데 원래 이것이 내년까지만 적용돼요. 좋은 조건인데. 그런데 여기서 읍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읍면에 소지하는데 농어촌 주택은. 동이라는 것을 요번에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이 많이 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법 조문은 읍면만 돼 있으니까 동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인정을 안 해줬거든. 요번에 동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SFR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 세법 개정 사항인데, 저희들 그 투자 방식이 뭐냐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조세만 가지고 제가 30대 국세청 입사해서 지금 이제 50대 이제 후반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거의 20 몇 년간을 이런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에 대한 그 세금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세금 전문가로 컨설팅을 하지만 저한테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다 부동산 투자자분들이에요. 집 한 채 있는 거 판 분은 저한테 올 이유가 없어요.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데 뭘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아예 안 나오는데. 즉 와서 물어보고 고액의 수입료를 지불하고 컨설팅료 수입료 지불하는 분은 본인이 뭐가 많아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애달프니까. 즉 부동산 아주 고액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한 분한테 한 얘기를 다른 분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인별로 얘기하면 저도 지치고 이래서 이 교육 사업을 제가 10년 했는데 하면서 주로 어떤 포인트냐면 저한테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 사업하면 양도세 50% 낸다. 이거 어떻게 줄입니까? 더군다나 요새 뭐 다주택 중과자들을 60% 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줄입니까? 사업자 내라. 매매 사업자 내면은 비교과세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식을 맞추면 반위로 줄일 수 있다. 또 그거를 국가가 막 문제를 삼으니까 그 다음에는 법인으로 하자. 법인으로 하면 또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또 필요경비도 줄일 수 있다. 뭐 경매받을 때 대출이자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법이 바뀔 때마다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한계와 그 구멍이 다 막혀 있어요. 즉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이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개정세법 세미나를 안 한 겁니다. 할 건덕지가 없어요. 저 보고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렇게 몇 시간씩 오실 때는 뭔가 얻어가셔야 되고 예전에는 오시면은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지금 내가 닫혀있는 문제를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런 제가 해법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법이 거의 3대 정권, 노무현, 특히 지금 이명박 정권까지 올 때 거의 완벽하게 그 구멍이 다 메꿔져 버렸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고 다 평균적으로 40%나 50%를 내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해요? 그 와중에 찾은 대안이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사서 팔고 차익에 대한 세금이야. 사업자가 돼서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부동산에다 소유권 등기를 딱 해버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액이라고. 그런데 내가 소유권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이거 안전장치를 해? 근데 안전장치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법인명으로 취득하면서 법인의 주주로 들어가면 되거든.
주식기사라는 건 상법과 우리 세법에서 주식기사는 주주가 주식기사의 경영 의결 다 가지고 있어요. 주식기사 안에 들어온 부동산은 주주의 거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도장을 안 찍었을 뿐이지. 그래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 판다면 법인세의 문제는 생기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주주로 참여해서 주주로 팔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10%면은 해결이 되더라고. 가장 좋은 게 분류과세예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안 해. 보험료 추가로 안 나와. 최고의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투자 수익에서 가장 적게 조세 부담을 하는 게 10%짜리의 요 주식으로서의 양도예요, 주식. 그러나 이게 부동산 법인이니까 사실은 부동산을 판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의 증권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서 나오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라고 금감원에서 인가해서 하는 것은 기업의 증권화예요. 기업의 증권화. 우리가 얘기했던 SFR은 부동산의 증권화고 이와 같이 팔게 되면은 세금이 거의 없어요. 다른 거 분리과세가 돼요.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신화포럼 리츠의 투자기법으로 썼어요. 많이 이렇게 절세를 합법적으로 했더니 올해 개정이 됐어요. 비상장 법인, 방금 얘기한 10%는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대주주다, 중소기업 이런 것들 조건들이 꽤 있는데 상장 주식은 뭐 우리 볼 거 없고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강화시켰습니다. 대주주는 양도세를 물어요. 여러분들도 상장된 주식 팔 때 소액주주, 여러분들이 주식 증권회사에서 사고 파는 거에 양도세 없지만 대주주가 만약에 주식을 사고 팔면은 세금을 때립니다. 양도세를. 그때 대주주 요건이 2%였는데 올해 1%로 줄여놨어요. 즉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대주주란 말이 들어가면 세금 폭탄을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 대주주의 범위를 자꾸 줄이고 있어요. 저기 짜게 있던 것을 넓히고 있어요. 너무 대주주가 아닌 걸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하겠다는 거죠. 우리 시가총액 50억도 25억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이게 상장법인인데요. 비상장법인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는 코스닥하고 코넥스만 있으니까 코넥스가 비상장법인이죠. 코스닥은 상장된 벤처나 이런 걸 얘기하고 코넥스는 상장되기 직전의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주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보유법인이 이렇게 점프하면서 상장 차익도 생기고 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매각을 해서 부동산 매매 차익도 노리는 겁니다. 이쪽 시장이 수익률도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주주 조건이 4%, 10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억짜리 부동산 살려면 10억짜리가 10명 들어오면 다 대주주가 되니까 안 돼. 그 대신 1억짜리가 100명 들어오면 다 소액주주야. 다 소액주주.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까지 대주주 요건이 요만큼이었다면 올해는 이렇게 늘려놨다고. 내년엔 더 늘릴 거예요. 신화포럼 리츠의 투자기법은 이 대주주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게 1순위야. 여기에 들어가면은 절세가 안 돼요. 이 범위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엄청 쉬워요. 이 얘기는 가족법이네요. 가족. 아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신화포럼 리츠에서 투자받는 방식은 일반 대중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종잣돈을 조금씩 넣은 걸로 100억짜리 건물도 사고 200억짜리 시행사업도 투자하고 500억짜리 빌딩도 사고 이러는 거예요. 1%도 안 돼요. 0. 몇 %예요, 지분율은. 즉 그와 같이 하면은 소액 투자로 하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주주라는 말에 멍해를 써버리면 20%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상장 주식도 마찬가지. 상장 주식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법인 이런 경우는 뭐냐면 큰 재벌들 있잖아요. 중견기업 큰 것들. 그런 것들 상장된 법인 주식 팔을 때 그 회사의 대주주 2% 지분 보유한 대주주가 팔면 세금은 30% 때립니다. 주식을 팔아도. 1,000억 원짜리 자기 주식을 2,00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2,000억 원에 30%인 1,000억 원이 남았잖아요. 300억 원을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대주주가 되면은 옹팍 뒤집었어요. 비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혜택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중소기업은 국가가 신장해줘야 되니까 10%만 먹었다고. 근데 요번에 대주주 되면 20% 이제 때린대요. 자기가 주식을, 사실은 주식을 사지만 부동산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200명입니다. 200명이 10,000원씩 출자를 해. 200만 원밖에 안 되네. 10만 원 투자합시다. 2천만 원. 그것도 좀 그러네.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나. 200명이 10,000원 출자하면 200만 원 맞나? 네. 자, 2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부동산이 하나 조그만 거 있어요. 2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사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분이 200분의 1이에요. 어디에 해당돼요? 다 여기요. 여기. 그래서 그 200원짜리 부동산을 300원에 팔아. 그러면 100원이 남는데 법인 명의에서 팔게 되면 100원에 대한 법인세 30% 내야 돼. 추가회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팔아. 200명이 300원에 그 법인을 사겠다는,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다 도장 찍어주면 돼. 주식 양도양수. 그러면은 10,000원 넣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을 받았다. 그럼 500원의 10%인 50원만 세금 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대면은 우리 SFR 절세펀딩 기법도 망해요. 근데 이게 대주주 10%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SFR 멤버십 그 투자자들이 괜히 놀래는데 절대 이거는 손 못 대요. 이건 소액주주예요. 완전 일반주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정책은 일반 소액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게 정책이고 대주주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완전히 호불호가 확실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일반 소액 개미군도 아니라. 그러나 대주주는 지금도 30%를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의 흐름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소에서 치밀하게 검토를 항상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와 같이 이 부분만 손에 작년에 내년에 이거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가요. 요거에 대한 장점은 별도 과세,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 여기 매매사업자 많잖아요. 매매사업자면은 뭐가 제일 괴로워요? 양도세보다 세금 좀 적게 내가지고 차익이 얻는 것 같지만 보험료가 그 다음날 팍 떼버려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면,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보험료가 빡 뛴다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임대소득만 있나? 연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가 임대소득도 있고, 직장 다니고 있는 분은 근로소득도 있고, 그거 몽땅 합쳐서 그 다음 5월달에 더 내야 돼. 그래서 보통 합치면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그거 합치면 한 50대요. 그래서 제가 불어 매매사업 찬다는 걸 말리고 다닌대요, 요즘은. 해봤자 나중에 똑같아. 양도는 한 방에 두드려 맞지만 매매사업자는 2번, 3번 두드려 맞아요. 나중에 금융소득하고 합산돼서 또 종합과세 나오지. 그래서 굳이 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거한 투자법은 절세 펀딩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런 그 아주 이름은 그럴듯한 걸로 하는데 그게 이제 엔젤 투자라 해서 소득금액 공제도 해주지만 사실은 투자에 대한 이익 부분, 엔젤 투자, 지금 지분형 크라우드가 뭐냐면 주식을 사요. 대상은 기업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그리고 기업이 크면은 팔겠죠. 그럼 기업 가치 때문에 액면가 10,000원에 샀던 게 10만 원에 팔렸다. 그럼 9만 원 얻었잖아요. 9만 원 얻었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10,000원으로 부동산 샀다가 10만 원에 팔으면 9만 원 벌었다. 단기 양도다 50%, 5, 9, 45, 4만 5천 원 세금 내야 돼. 주식 양도다 10%, 9만 5천 원 벌었다. 9만 원 벌었다. 9천 원만 내면 돼. 실질 소득은 더 많아져.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길만 보시면 실질 소득은 여전히 줄어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투자 방식을 주식화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상이 부동산인데 어떻게 주식이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끼리 뭉쳐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소액 주주로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부동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경매할 때에 여러분들끼리 뭉쳐서 하는 공투가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나요. 경매 같은 거 여러분들 물건 큰 거 잡을 때 어디서 공부하시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10명, 20명이 공동 투자하잖아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법인을 만들고 주주로 참여를 하면 이거는 상법상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주식을 명도하고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부동산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투해가지고 잘못 잘된지를 제가 보질 못했어. 꼭 한 사람이 갖고 튀더라고. 그런데 이익이 나도 문제지만 이익이 나는데 손해가 나면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동투자를 처음에 할 때는 10명이 마음이 똑같은데 중간에 한두 명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돈 빼달라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거를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 부동산을 팔지 않고는. 주식 자체는 유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저희 SFR에서는 그런 그 세미나나 포럼 등에 참석하시면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남들 50% 낼 때 여러분은 10%만 내고 좀 줄이는 방법도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전체적으로 두 번째 이제 그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감면할 때 여러분들 이것도 가끔 잘 물어보세요. 8년 재춘 자격이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8년 이상 그 농사짓고 팔면 세금 안 낸다 그래.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비과세 아닙니다. 감면입니다. 얼마? 연간 1억 원만 빼죠. 1억 원.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작년까지는 규정이 2억 원이에요. 연간 2억 원까지. 세금을 계산했더니 3억 원이 나왔다. 그럼 2억 원은 안 내고 1억 원만 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1억 원이 나왔다. 그러면 2억 원이 안 되니까 1억 원 전액 관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돼.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 위에 것도 있고 위에 거. 그럼 얼마 빼주느냐. 여기서도 1억 원, 여기서 지금까지 규정은 2억 원이니까 여기 1억 원, 여기 2억 원이니까 3억을 빼주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두 개 중에 선택해서 높은 거 하나만 빼줍니다. 즉 2억 원만 빼주고 여기는 안 빼줘요. 이게 양도소득세 따질 때 종합감면 한도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팔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유형들이죠. 주로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잘 못했던 땅들입니다. 또 국가에 파는 땅들입니다. 구조조정,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경우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자기는 팔기 싫은데 정부가 와서 무조건 수용, 강제 수용시키는 땅들입니다. 즉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관여해서 어쩔 수 없이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매가 될 때에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진짜 1억 원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것도 두 개 조건 동시에 해당되면 하나만 해준대.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 1억 원, 여기 2억 원이었었어요, 원래. 그런데 명분이 2억하고 1억하고 숫자 헷갈린다고. 2억하고 1억하고 헷갈린다고 1억 원으로 단일화하자. 이래놓고 1억 원이래요. 그냥 까놓고 깎아주기 싫다고지. 지금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개정제법 보면 작년에 나온 요 뒤에다 뭐냐면 그냥 감면 한도 단일화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2억, 1억 따지기 귀찮게 1억 하자.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1년 내에 위에 있는 내용이다 아래에 있는 내용에다 넘어가게 되면 1억 원까지만 깎아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다 내야 돼. 뭐 이런 걸 가지고 깎나 모르겠어. 이거 3억씩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자기 재산 다 뺏어가는데 아예 예전에는 한 푼도 안 냈었어요. 100% 감면이라서. 근데 금액이 100%는 안 된다 해서 뭐 2억 원 정해놨더니 이제 올해는 그나마 1억 원으로 반으로도 퉁쳤습니다. 네? 교재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네, 예. 교재는 2억이라고 돼 있어. 2억하고 여기다 1억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거 안 써놨어요? 요거 1억 써놓으세요. 1억 원으로 깎아줬어요. 저희가 게을러가지고 이 교재를 어젯밤에 직원한테 댕겼더니 급하게 하느라고 뺀 모양입니다. 요거 파일로 PPT 파일 다시 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혹시 빠진 거나 틀린 게 있으면 손 봐가지고요. 저희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닌 분들도 와서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신화수법연구소 카페는 아십니까? 네. 네. 오시면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좀 하세요. 7번에서 공이 빠졌어요. 몇 군데. 네, 또 어디요? 공익사업 영토지요? 아니 아까 그 메인 한번 7번에서도 아, 그것도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니까. 파란색이 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출력물에? 저 옛날 거 해놓고 그런 건지 또 조경시는 다 해갖고 가본동으로 사실은 저 지금 색칠한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예, 그래. 그죠? 예. 색칠한 게 제일 중요한데. 에헤. 출력물에서 그걸 왜 실수했나. 참.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는 2015년 규정이에요. 개정되기 전 규정. 2015년 규정이라고 이 책에 있는 걸 쓰시고 2016년 올해 개정된 규정을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항목들 필요하면 다운받든지 아니면 그걸 보시면서 거기에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놓을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구분된 것만 필요한 항목들만 가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책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왜 그게 빠진 상태에서 출력 인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대신 제가 더 목이 터지라고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개별 사안에 걸리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임대 이런 데에서 조금 뭐 해주는 거 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깎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맨날 바뀌었잖아요. 이거 수용. 쉽게 얘기해서 뭐 말은 이런데 수용입니다, 수용. 여러분들 그 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개발한다 해서 수용당하잖아요. 요즘 많이 수용했잖아요. 경기도권도 그렇고. 수용은 국가가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일부 깎아줘요.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현금으로 다 주지를 않고 채권으로 준다든지 또 농사 짓는 땅 같은 거 수용당하는 분들은 난 평생 농사꾼인데 다시 옆 동네 가서 농사 질란다. 그러면은 땅으로 줘요. 대토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수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는 율이 틀립니다. 일단은 기간하고 대개 이런 건데 채권 보상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에 그 채권을 갖고 가서 여러분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줄 때 현금은 15% 공제해 주는 것을 20 이렇게 작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 재작년 소급하면은 30, 40, 50 이랬었어요. 그걸 점점 내리고 있어요. 올해는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내려와 버리네. 현금으로 줘도 10%밖에 안 깎아준답니다. 세금 1,0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안 깎아줍니다. 근데 토지 수용 나오면 세금 1,000만 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용 토지가 수용 나오면 금액이 무지하게 세금이 셉니다. 그 중에 10%만 깎아준대요. 10%에도 어디냐?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엔 30% 깎아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깎아주는 율이 점점 줄고 있고 채권이나 대토는 현금 주는 거 아니니까 좀 더 해도 되는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에는 아예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어. 수용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수용 의결이 떨어져야 수용이 되는 거라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율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익수용과 관련해서 공지가 나와 있고 공고가 나와 있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나중에 수용에 대한 양도세의 혜택은 없는 걸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수용을 당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 토지 중에 진행 중인 과정이 있으면 세무 전문가하고 수용 시점에 내가 이거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꼭 물어보세요. 수용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줄이려면 산 금액과 파른 금액을 숫자를 올리고 뒤로 그래 차익이 올리고 뒤려져요. 지금 현재의 세법칙에는 실거래가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한테 국가한테 팔았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내리고 줄이고 할 수 없다. 샀을 때 금액도 상대방 계약서에 의거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내리고 줄이고 할 수 없다.
즉 줄이는 거는 이제 안 된다고. 내면 다 내든지 아니면 아예 비과세로 안 내든지. 즉 수용이 진행될 것 같으면 맨 땅이다. 집이라도 지금 하나 얼른 지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로 만들어서 일부라도 비과세 받는다든지 이런 전략을 짜야지 가만히 있다가 돈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지 이러면은 안 돼요. 지금 이와 같이 토지 수용 예전에 30%, 40%, 50% 깎아줄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것이 없어진다고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큰 돈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오늘은 양도 위주라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제일 꼭지점은 뭐냐면 재산가액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주택을 주면은 국가가 나온 이 기준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시가 규정과 감정평가액과 동네에서 매매되고 있는 매매 시세와 이런 여러 가지의 가액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걸로 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과세관청은 높은 걸로 해서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겠죠. 이 폭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거는 감정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감정가액은 중간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만이에요. 또 감정을 누가 할 거냐의 문제가 올 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감정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예전에 2개 기관을 하라겠지만 올해는 하나를 하라겠어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규정이 이러니까 제가 설명은 해드리는데 감정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 기준시가로 하는 방법입니다. 감정가액도 없고 시가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대개 시가가 10억이면 감정가는 7억이고 기준시가는 5억 정도 돼요. 우리는 낮은 게 좋다겠죠? 근데 아무거나 하면 안 돼. 기준시가로 가능한 거는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준시가로 그냥 신고해도 과세관청에서 시비를 안 겁니다. 왜? 감정가는 자기들이 감정하지 않는 한은 없는데 굳이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감정하려고 안 합니다. 담당자가 돈 들여서 지가 왜 하겠습니까?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세금 더 걷는다고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안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돼. 아파트는 방금 얘기한 대로 감정가, 시가라고 해서 매매 사례가, 기준시가 이런 여러 가지 금액을 적용하는데 감정가는 없어요. 안 합니까? 그럼 우리 기준시가 예를 들어 아파트 10억짜리를 기준시가 5억으로 평가해서 세금 신고를 반으로 확 줄였어요. 그 동네 아파트를 똑같은 유형의 아파트가 우리가 증여하고 상속하고 난 다음 달에 10억에 팔린 게 있다더라. 그러면 10억으로 점프해요. 그러면 이제 10억에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를 누가 알아? 지금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증여했어요. 다음 달에 이게 팔릴지. 우리 동네 아파트가 3,000세대야.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몇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언제 팔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 평가일 전후 3개월이었는데 우리가 신고한 다음에 팔린 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미래를 예측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점쟁입니까? 거기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우리가 판 이후의 거는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팔기 전 3개월 거는 본대. 그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팔기 전 3개월에 우리 동네 어떤 아파트가 팔렸는지 어떻게 하냐고. 국세청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요 그래. 건교법 물어보면 우리도 몰라요. 한참 지나했던.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 팔 때는 그런 매매 사례가 있을 것 같더라 하면 감정 때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걸 추정하려고 하지 말고 되게 없는 줄 알고 기준시가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그 세금 두드려 맞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감정가를 이럴 때는 하세요. 해서 취재한 감정서를 붙이면서 금액을 낮추세요. 그러면 동네에서 똑같은 아파트가 10억에 팔았어도 우리는 감정서를 근거로 7억으로 신고했다.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동네에서 파는 10억보다도 우리 7억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해보는 게 좋더라 하는 게 제 경험칙입니다. 자, 비서토 얘기는 오늘 이게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거론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우리가 몇 시까지죠?
좀 몇 시까지 해줘, 우리가? 지금 몇 시야? 4시. 또 쉴 때 된 것 같아요. 주무시는 분은 없는데 이게 공기가 답답합니다. 특히 이거는 한 박자 쉬고 들읍시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정부가 떠들었던 내용과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또 바뀐 내용과 실제 지금 과세관청에서 적용하는 예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지금 다 네 가지가 틀려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그대로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비규정을 받는 게 좋아요. 즉 세법의 해설보다는 토지의 활용 측면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20, 30분 설명을 할 거니까 쉬셨다가 하시죠. 네. 박수 안 쳐주십니까? 공개정.